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올해 1분기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급기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요. 침공 당일 국내 증시는 급락,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급등, 극강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3월 전략, 투자의 대가에게 듣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면한 우크라이나 얘기 여쭤보기 전에요, 교수님. 사전적으로 일단 사전 질문 하나 드리면 올 초 장세를 약하게 보셨단 말이죠. 약세로. 기회가 밀릴 것이다. 그때 사라. 근데 그 근거가 뭐였는지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은 아니었던 거죠. 왜 좀 1분기 약할 걸로 보셨던 건가요? 뭐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거는 애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주가를 좀 4월 정도까지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봤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게 좀 꺼져야 된다. 그 계기는 금리 인상, 통화 긴축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지표들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이 충격이 한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2분기 초반까지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우크라이나 긴장이 커지고 결국은 이제 전면전으로 규정하는 전쟁이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 주가는 변동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시장 영향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보세요? 과거의 사례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은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반영됐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하게 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좀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오르면은 경기 침체 속도가 좀 더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당장 3월에 FOMC가 열리는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다. 근데 경기가 둔화되면은 금리가 그만큼 또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작용하면서 어제 미국 주가가 급등했고요. 무엇보다도 기술주가 최근에 급락했죠. 그렇죠. 급락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좀 약세를 보신 원인도 여러 가지 경제 원인,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 사실. 빅테크 몇 개가 사실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좀 흔들렸었고요. 우크라이나 영향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곡물 가격이나 유가 문제나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는 안 보세요? 1분기까지는 미국 세계 인플레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도 작년 11월에 경제 전망하면서 올해 우리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2.0으로 했는데요. 어제 수정 전망에서 3.1로 올렸거든요. 아마 FOMC에서도 물가 전망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작년 12월 FOMC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4.0, 소비자 물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출 상승률 2.6%로 해놨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좀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아마 4% 이상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1분기가 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는 미국도 7%대, 우리도 3%대 굉장히 높을 텐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거는 여전히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가 그만큼 둔화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과거의 전쟁과 그에 따른 주가 흐름들은 많이 보셨죠? 이미 더 안 봐도 될 정도로 어제 그제 많이 봤고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예전에도 투자의 구루들이
전쟁에 소문이 날 때는 주식을 팔고 총성이 들리면 사라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제 확실히 학습 효과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네.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1분기의 약세장의 원인들이 아까 이제 미국의 특별히 기술주의 거품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기술주들도. 예.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럼 이제 3월을 보면서요. 3월은 좀 바닥권입니까? 주식을 좀 사도 되는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예, 제가 뭐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4월이 올해의 최저점이 아닌가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은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일 것 같고요. 예. 물론 저는 4월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이 3월로 앞당겨 줄 수가 있는데 어떻든 올 연간을 보면은 3, 4월은 주식을 저점. 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확히 바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이제 4월로 좀 이렇게 특정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예. 예, 제가 우리나라 주가를 전망할 때 일평균 수출 금액 혹은 보시죠. 예. 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경상수지 선행성 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예상하는데요. 뭐 4월이 저점이 나옵니다. 예, 저 그림은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본 거거든요. 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주식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데요. 주가가 작년 6월쯤에 뭐 수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좀 해소돼야 된다. 네. 그런데 올 1월 보면은 저게 거의 1% 정도로 가대평가 정도가 거의 해소돼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뭐 지난 뭐 상반기처럼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이 국면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번 달 제가 적정 주가 추정하면 한 2,650 정도 나왔었고요. 예. 지금 그것보다 오늘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4월은 일평균 수출 가지고 전망해 보니까 2,500을 좀 밑돌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5월, 6월로 가면서는 다시 일평균 수출 금액 절대 수준이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모델로 뭐 거시경제 모델로 경제 변수 예측하고 주가도 같이 전망하는데 올 연간으로 보면은 4월 무렵이 저점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출 데이터와 국내 주가와의 연관성은 뭐 김영익 교수님이 트레이드 마크시잖아요. 발굴해내신. 요걸 쓸 분들은 김영익 교수님에게 허락 받고 써야 됩니다.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고 여러 변수를 근거하셔서 4월, 예. 혹은 뭐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이르면 3월, 3, 예. 4월이 어쨌든 연간으로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중요한 변수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래도 예측 가능한 게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일 텐데요. 통화 정책의 방향은 잡힌 것 같고요. 속도.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그렇게 금리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내리다가 지금처럼 올리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금리 인상 초기에는 네. 별로 주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예. 뭐 바로 직전에 미국이 금리를 2015년 12월에 올렸었거든요. 그때 12월에서 그 다음에 2월까지 뭐 S&P 500이 한 6% 정도 떨어졌다가 네. 또 경제가 그때는 좋았기 때문에 다시 그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할 시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는 경기 확장 후반부나 수축기 초반이거든요. 경기 확장 후반 들어가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물론 시장 금리는 그 이전부터 오르고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거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경기 확장 후반부나 거의 정점을 지나는 무렵이에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할 때는 주식 투자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도 당장 작년 하반기에 우리 금리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주가를 조정보였는데요. 경기가 바로 확장 국면 후반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통계청 기준으로 하면은 7월이 고점이었었어요. 그리고 12월까지 계속 떨어졌고요. 아마 1월도 조만간 발표될 텐데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선행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신호를 보냈었는데 이 무렵에 꼭 경기 확장금리 후반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를 피하고 다시 이제 경기가 좀 조정 국면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설 때를 타이밍을 잡아서 사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금리 올리면 주가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나고 이제 정상화됐을 때 오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금리를 좀 미리서 인상했으면 좋은데요. 예. 예. 근데 시장 금리는 미리서 오르죠. 근데 시장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경기도 좋은 국면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 투자에도 좋은데요. 예.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할 때는 경기 확장 후반부니까 네. 예. 그때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그래프가 좀 미리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우리나라 경기를 예측할 때 선행지수하고 주가 관계를 봅니다만 선행지수보다 더 경기를 빨리 예측해 주는 게 장단기 금리 차예요. 네. 예, 저기서 장단기 금리 차는 장기 금리를 제가 10년 국채 수익률, 네. 단기 금리는 CD 91물. 네. 이게 선행지수에 1, 2개월 선행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물론 경기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축소되면은 경기가 나빠졌고 선행지수가 뭐 먼저 둔화되고 그 뒤로 경기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었고요. 뭐 2월에서는 조금 반등합니다. 예, 저게 뭐 아마 4월 선행지수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4월부터는 뭐 좀 경기도 많이 둔화됐다가 또 다시 괜찮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됐다가 혹은 뭐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이제 돌아설 때가 그러면 이제 타이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보다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 당장 그 3월 FMC에서 뭐 금리 몇 % 올리느냐. 네.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0.25나 뭐 0.59%. 우리가 시장 금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그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사실 더 중요해요. 예, 그림에 나오는 게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에서 뭐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만은 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장기 금리고 단기 금리는 2년 국채 수익률로 보는데요. 저것 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 잘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거시경제 모델보다 저 하나만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더 잘 전망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논문도 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작년 3월에는 1.6%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 급격하게 축소되거든요. 저게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0.4%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10년은 2% 안팎이고 2년은 1.6% 안팎이니까 많이 축소됐거든요. 예, 그런데 저게 얼마나 더 축소되느냐. 예, 저는 3월 올 상반기 미국이 금리를 몇 차례 인상하면은 저게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게 역전되면은 과거에 예외가 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몇 % 올리느냐 그것보다는 시장이 저는 연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는 저는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서 시장은 참 똑똑하다. 시장은 특히, IQ 2000이죠. 예. 예, 특히 채권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가 장단기 금리의 차이가 경기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FRED, 프레드라는 미국 그 지역 연준 사이트에 가시면 그런 지표들이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을 좀 그나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중국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중국이 이제 통화 정책이나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중국이 올해는 저 상대적으로 뭐 내년까지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의 경기가 제일 먼저 둔화됐어요. 사실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1월이 정점이었거든요. OECD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미국은 6월이고 우리는 7월이었었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먼저 경기가 둔화됐고 그리고 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이 뭐 물가를 좀 통제하기는 하지만은 미국 소비자 물가 최근에 그 7%가 넘는데 중국은 1%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경기도 둔화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저는 4 내지 5%, 과거에 뭐 7%, 10%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제가 고성장할 때는 돈이 실물로 갔는데 성장률이 낮으면 그 돈이 금융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 상승이 다른데요. 제가 저 그래프를 뭐 각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네. 미국 S&P 500, 우리 코스피,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인데요. 지난 10년만 보면 미국 주가가 사실 제일 안정적으로 크게 변동도 없이 많이 올랐어요. 지난 10년만 보면 미국이 앞으로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미국 주가가 그 이전 수준 넘어서기 전까지는 10년이 걸렸거든요.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제자리 걸음했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상승률로 구하면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특히 중국 주가는 한때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됐지만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 주가보다. 저는 앞으로 10년은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제가 보기에 큰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경제를 계속 어둡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년에 미국 IT 거품 붕괴 직전에 주시장 거품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집값 거품, 부동산 시장 거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를 제가 보니까 뭐 부채도 정부 부채도 많이 늘었지만은 주식시장도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고 역사상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거품도 제가 평가해 보면 2006년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꺼지면은 미국 경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2000년에서 2009년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중국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지쳤다, 힘들다. 지금 이제 다 미국으로 뉴욕으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은 미국 증시가 아니다. 한국과 중국 이머징이다. 오늘 한번 곰씹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3월을 맞이하면서 3월을 어찌 보낼 것인가 얘기를 세우고 있는데요. 거시경제나 그 이슈에 대해서 할 얘기는 더 있지만 전략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 4월을 저점으로 본다면 투자자들은 그럼 뭘 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PD의 질문입니다. PD의 질문. PD의 질문은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김영익 교수님이 성장 섹터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저라면 이런 질문 못 합니다. 일단 성장주를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란 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PD님의 질문은 성장은 사실 투자자에겐 사실은 뭐 중요한 그 이슈 아닙니까? 김영익 교수님이 보시는 성장 섹터 어떻게 찾으세요? 사실 제가 이코노미스트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할 때는 애널리스트들 아침마다 회의 들어가지고 뭐 기업도 보고 산업 분석 자료도 보거든요. 그런데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투자하는데요. ETF는 제가 생각하는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ETF는 중국 전기차 ETF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러려면은 전기차 시장, 뭐 2차 전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성장이 중국에서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저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10명당 한 5명 정도가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1명에서 2명 가는 가정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1990년대 초반 수준이에요. 전체 자동차 보유 대수가 아직 낮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90년대 초반 수준이기 사게 되면 앞으로는 당연히 전기차를 사겠죠. 다 전기차로 가겠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저는 이런 추세를 보고 뭐 개별 종목 모르니까 그런 ETF를 사는 거죠. 물론 그런 ETF가 제가 뭐 싸게 사가지고 지금 뭐 한 2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황에 관계없이 그런 주식들은 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주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인버스 ETF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인버스 ETF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주식, 성장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리스크 부분. 관리해서 인버스 ETF를 한 1.5배 정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네. 그 정도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주가가 일정 부분 떨어졌다면은 인버스를 다 팔고 줄이고 또 그런 저쪽을 주식을 사는 늘리고. 거죠. 그래서 저는 뭐 ETF라는 걸 참 좋아하고 있고 네. ETF 가지고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을 사야 하기 때문에 기업 방문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가서 기업 뭐 자동차 타고 기업을 방문했는데 뭐 ETF라는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앉았어도 글로벌 금융시장 세계 경제 흐름만 알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서 뭐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개별 종목 투자도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리서치 센터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 센터장에 했던 그 리서치 센터에서 기업 분석 자료 모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 자료를 보다가 특별히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은 정말 좋다. 네.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런 때는 그 주식도 일부 사두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성장 섹터를 찾는 방법.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보는 거죠. 보는데 그에 대한 전략은 ETF 쪽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다. 네. 우리 PD님의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중국 전기차 좋게 보셨고 또 여쭤볼까요? 또 다른 데 어떻게 보시라? 그러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교차가 되네요. 중국 쪽, 그다음에 예. 성장 쪽, 그리고 예. 이런 쪽에서 중국 전기차 쪽 예. 이렇게 보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좀 ETF 가운데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시죠. 좀 인버스는 이제 약간 전체 포트 관리 차원이니까 중국 전기차 말씀하셨고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 곡물 ETF 가지고 있어요. 곡물. 네, 그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이 가격이 올랐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기후 변화가 심각하거든요. 예. 저는 뭐 머지않아 식량 부족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곡물 ETF 이것도 참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뭐 꽤 좋더라고요. 네. ETF 이제 좀 편안하죠. 예, 빠져도 괜찮고요. 제가 네. 개별 기업은 전혀 뭐 모르고 네.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개별 기업 일부가 나빠지고 또 다른 기업은 또 좋을 수가 커버가 있거든요.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ETF가 참 좋은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예. 올해 3월, 4월, 원래 4월로 보시는데요. 지표를 봤을 때 뭐 빠르면 3월, 어쨌든 3월도 편안한 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4월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ETF를 활용하신다. 근데 올해 1월에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네. 뭐 다들 좀 의기소침해지고 뭐 정말 좀 화가 나는 그런 국면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소위 중심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의 중심,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가 좀 끝나겠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했어요. 네. 그때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근데 작년 상반기에는 지루하다고 그러더니 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왜 주식 투자를 했는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기다리면 된다. 뭐 우리 GDP만큼 명목 GDP 지금 성장하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종목 한번 보자 그러니까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네. 있어요. 이거는 너무 많다. 이거는 종목 공부 안 하고 투자한 거다. 그래서 좀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냥 가지고 있자. 그리고 하반기 가면 주가가 오르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학개미이신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 투자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겹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 다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